안녕하세요. 유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4시간 만에 96달러에서 108달러가 되는 걸 봤어요. 와, 이게 뭐야 그랬어요. 24시간 만에 12달러가 올랐는데 시간당 0.5달러씩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오르면 보통 조정을 주기 마련인데 오늘은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가서 109달러도 터치하다가 지금 또 108달러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비축유 6천만 배럴을 풀었는데 유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 정도 푼다라 그러면 시장에서 놀래라 이래야 되는데 놀라질 않고 비웃듯이 유가가 더 올라가 버려요. 6천만 배럴이 절대 작은 양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열흘치 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펙에서 1일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천만 나누기 40을 하면은 150일치에 대한 수요 부족분을 계속 공급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유가가 잡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던 게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때가 언제냐면은 증시가 크게 하락한 해랑도 겹치죠. 2008년, 2011년.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이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버핏도 2008년에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고 할 때 그때 140달러가 넘어갔었네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9월 달쯤 되니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가가 100달러 넘은 시점에서 왜 오르는지 잘 봐야 되고,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지,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던 말던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가가 왜 올랐는지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러시아발 원유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죠. 안 그래도 석유 재고가 없어서 부족한데 러시아산 원유를 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수요가 쏠리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도 지금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원유 쇼티지가 나버린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명확하니까 해결할 방법도 명확하죠.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러시아 원유를 사람들이 사들이고 유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몇 년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원유를 배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 러시아 싸움으로도 보고 있는데 경제 전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월가, 유대인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싸움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월가가 러시아를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망하게 할 의도를 좀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재 속도가 빨랐습니다. 러시아 침공과 동시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경제 제재가 막 쏟아졌죠. 우크라이나 엄청난 돈과 무기 지원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침공이 있었던 것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유럽에다가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하는데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친환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원유랑 가스를 팔 곳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고, 여기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급자를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란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이번에 제거하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다가 가스랑 원유를 판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유럽 시장을 노리는 곳들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카타르랑 연합을 해서 동부에다가 연합 터미널을 만들고 벙커링 만들어서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제 노스필드 2가 나오게 되면 이제 증설이 되잖아요. 그거 어디다 팔아야 되겠어요? 아시아에도 팔 수 있겠지만 유럽에다 파는 게 더 가깝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지중해에서 엄청난 유전과 가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배로 실어서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가스전에서 파이프 꽂아가지고 유럽에다 가스관으로 팔면 됩니다. LNG가 아니라 PNG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LNG 조선사들은 별로 이득을 못 보는 거죠. 러시아가 하던 PNG를 이제 뭐 터키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쪽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질 거냐?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발견을 했어요. 지중해에 있는 가스전을. 그리고 2019년에 2000km 길이의 가스관을 건설했고 2020년에는 이집트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리스랑 키프로스의 연결 협정을 맺었어요. 한 내후년쯤 되면은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남유럽에다가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서서히 러시아를 배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이스라엘이 남유럽에다 가스를 팔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러시아 완벽하게 배제해도
이스라엘 가스로 유럽을 공급을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러시아를 배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러시아와 독일의 노드스트림,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가스 파이프, 가스 PNG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터키도 2019년에 경제적 배타 구역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그게 추가 발견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최대치를 발견했어요. 터키가 20년간 쓸 수 있는 가스전을 또 발견했어요. 지중해에 엄청난 가스전이 많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가스전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가스들은 LNG가 아니라 PNG니까 유럽을 상대로 판매했을 때 마진율이 더 좋고 유럽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쟁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가스전을 발견하고 유럽에다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르도안의 자살골도 몇 개 있었지만 월가의 경제 공격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터키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미 벌써 그로기가 돼버렸죠. 돈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터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권 중에 하나를 약간 잃어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이 러시아가 되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득이 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 거죠. 카타르, 이스라엘, 미국, 세 개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터키랑 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러시아가 흑해로 들어가려면 터키의 협수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터키한테 뭐 군사 무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터키랑 러시아의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흑해, 지중해, 대서양으로 이 군함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터키는 신기한 게 나토군입니다. 러시아랑 친한 나토 국가. 되게 관계가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 지중해 가스전으로 유럽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미국과 카타르가 가스 유럽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지금 팔려고 하는데 공동의 적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선은 러시아부터 제거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수요를 우리가 나눠 갔던가 다시 싸우던가 하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랑 터키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인데, 그러면 러시아와 터키가 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터키로 지나가는 게 중국의 1대1로죠. 1대1로에 러시아, 터키가 힘을 합치고 여기에 있는 가스전을 공급을 중국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패권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패권이랑 미국, 서방 패권이랑 신냉전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이 지금 군대 재무장을 하는 거가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유가는 내려갈 수 있느냐? 우선 공급자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수요 대비. 그래서 유가가 당장은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원유라던가 가스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요가 이제 앞으로 변수인데, 석유 업계에서 수요는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 공급은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수요가 이걸 넘어가냐 언더냐 위냐를 모르니까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유가가 좀 잡히지 않겠는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예상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우선은 유가가 지금 108달러가 넘은 상태에서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거다, 영원히 더 오를 거다에 베팅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뭐 단기적으로는 정유주가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격에 산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죠. 싸게 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떨어져도 다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좀 클 겁니다. 차라리 유가가 오르면은 세상에 돈이 어디로 갈 건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90달러든 80달러든 돈을 버는 곳이 중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거든요. 그럼 인프라 투자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럼 국내 대형 건설사라던가 엔지니어링의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시추를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해양 플랜트라던가 탄소 배출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원유 시추를 늘리고 싶은데 중동한테 맨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러는 거죠. 지금 늦었으니까 택시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이런 다음에 택시 아저씨가 시속 제한을 넘어서 딱 엑셀을 밟으려고 하니까 사진기를 딱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과속하면 신고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서는 열받아서 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펙과의 미국의 딜을 통해서 탄소 배출 문제 없이 협의를 해서 조건부 허가식으로 더 증산할 수 있는 어떤 괜찮은 딜을 내주면은 그때부터는 원유 시추가 늘어날 수 있다라 보는 거고요. 해양 시추 같은 경우도
생산 단가가 맞아야죠 했던 건데 이제는 원유가 100달러 넘은 시대에서 안 할 수가 없죠. 해양 시추도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유조선이라던가 LNG선에 대한 주문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카타르 발주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건설 조선에 대한 업종에 대한 고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중국이라던가 한국도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홀로 부양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 성공한다라고 치면은 중국 경기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반기부터. 그러면 화학 제품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화학회사들이 득을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회사들은 여러 업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보면은 투자할 곳이 많이 널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이 대체 가능한 에너지들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폴리실리콘의 재료인 메탈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회사들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올해 태양광 개발을 예상보다 더 크게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대두라던가 옥수수 같은 짜서 기름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한데 식량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럼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뭐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식품이라던가 비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농업주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곡물로 만들잖아요. 엔데믹이 벌어지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름 성수기가 와요. 거기에다가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이미 맥주 가격이 한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인상을 하게 되면은 판매량도 늘고 마진도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주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라던가 커피 소비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유가가 되면은 모든 주식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운반비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크게 증가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가격 전가를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발표될 건데 2분기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을 예상해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